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은 엘니뇨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강수량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부에 길게 머물면서 전국적으로 높은 기온이 오랫동안 유지됐는데 늦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반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현재 추세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겨울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재진으로만 제한된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일부 초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야간과 휴일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을 전국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 회사들에게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요소수 품귀 대란이 또 발생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온 뒤 오히려 올해 상반기 낙태 시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주에서 인접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낙태 시술이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은 장마철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고 관측 사상 첫 내륙 종단 태풍도 나타났습니다. 더위도 예년보다 심했는데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초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벌어진 틈으로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심 거리에는 불어난 불에 플라스틱 상자들이 떠내려갑니다. 지난 여름 비는 예년보다 강했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이 1018.5mm, 예년보다 약 300mm 많았습니다. 장마철에 폭우가 특히 잦았는데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712.3mm로 전국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았고 전국 강수량도 역대 3위에 올랐습니다. 장마철 남부지방 폭우 원인은 엘니뇨.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하면서 장마 전선이 주로 남부지방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질렀던 첫 종단 태풍인 카눈도 가세했습니다. 남부와 동해안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특히 속초에는 하루 동안 368.7mm의 비가 내려 지역 1강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도 많이 왔지만 더위도 예년보다 심했습니다. 지난 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 예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정체전선은 대체로 남부지방 부근에 머물며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많이 올랐고요.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머물렀다고는 하지만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불어닥치면서 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0.9도 높았지만 8월에는 무려 1.3도나 높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남풍이 유입되면서 늦여름에도 고온 현상이 기승을 부린 겁니다. 기상청은 늦더위가 초가을까지 계속되겠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는 9월 하순부터 시작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태평양에서 북진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윈웽이 오늘 오후 혼슈 중부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과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8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18m입니다. 태풍은 혼슈 중부에 상륙한 뒤 9일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을 거쳐 열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예상 강우량은 나고야가 있는 도카이 지방이 최대 300mm,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토 지방이 최대 250mm입니다. 도호쿠 지방에도 최대 10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속열차 신칸센을 비롯해 일부 열차편은 지연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겨울철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겨울을 앞둔 북반구의 코로나19 추세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중동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중환자실 입원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반 커크호브 WHO 기술수석은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유행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과 휴일에도 허용하는 등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석 달 동안의 시행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진 원칙은 지키되 야간과 휴일, 연휴 등에도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섬이나 벽지 등에서만 허용한 초진 지역을 의료 취약지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만 진행하고 초진의 경우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서 비대면 진료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폐플라스틱 문제가 범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끌어올리는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제 도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하루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4년 890톤에서 2021년 2,700톤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폐플라스틱은 처리 과정에만 연간 4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서울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합니다. 한강공원에선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에 뚝섬 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장례식장, 행사, 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합니다.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도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2026년까지 2만 곳으로 늘립니다. 재활용 사각지대인 대학가, 원룸촌, 버스 정류장에는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분리배출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되돌리는 자원 선순환 구조도 만듭니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도시 원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하루에 폐플라스틱 23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기존 선별시설 처리 용량도 늘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공지능, 선별 로봇 등을 확대 도입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뒤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낙태 시술이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낙태권 옹호단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주에서 51만 1,000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루어져서 판결 이전인 2020년 상반기에 46만 5천 건보다 4만 6천 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낙태 시술을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와 인접한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시술이 2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낙태를 금지한 주와 인접한 주에서 시술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본이 달 탐사선을 장착한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내년 초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로켓 엔진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일본의 H2A 로켓 47호기로 달 탐사선 슬림과 천체 관측위성 구리즘을 장착했습니다. 달 탐사선과 관측위성은 모두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約14分9秒に X線分光撮像衛星クリズム、約47分33秒に小型月着陸実証機スリムをそれぞれ正常に分離したことを 그동안 달 착륙에 고배를 마셨던 일본은 내년 1월에서 2월 탐사선의 달 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これらを通じて我が国の宇宙科学探査が人類の知の拡大に貢献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이미 미국은 달의 유인 탐사와 우주 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달 22일 무인 달 탐사선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남극에 착륙시켰고 중국은 내년에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템플을 채취하려고 하는 등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多くの国あるいは民間企業を含めですね、月面着陸に取り組んでいるというのは非常に競争という環境をという意味では非常にいい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して。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인도와 달에서 물을 찾는 루펙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36년 운영을 목표로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각국의 우주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달 탐사 실현에 한층 더 가까이 가면서 달 탐사를 위한 우주 강국들의 각축전과 합종 연횡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산 증액과 우주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의 신형 휴대전화에 사용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에 의뢰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를 해체 분석한 결과 부품에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인 LPDDR5와 낸드 플래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은 예외적으로 사용된 해외 기업 부품이라며 화웨이가 어떻게 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를 조달했는지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전면적인 무역 제재 전인 2020년까지 축적해 놓은 재고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거래하지 않고 있고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를 겪은 만큼 또 악영향을 받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관련 사정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의 대형 비료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비료 수출 감축을 공개적으로 밝힌 회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 중농그룹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요소 가격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요소 선물 가격은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50% 급등한 이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요소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2년 전에도 자국 내 비료 수급난이 닥치자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디젤 차량의 필수적인 요소수 구매가 힘들어지며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1%에서 지난해 66%로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8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만 요소 수출 중단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어서
정부 방침으로 전면화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국 측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 고위험군까지 합치면 전체 국민의 40%인 2천만 명 정도가 당뇨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탄수화물, 특히 쌀 섭취도 주의해야 해서 괴로워하는데요. 당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쌀이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 개발한 도담쌀입니다. 언뜻 보기에 찹쌀과 비슷하지만 당뇨에 잘 드는 기특한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체내 대장에서 분해되는 이른바 저항전분이 일반 쌀의 10배나 들어있습니다. 도담쌀을 선식으로 만들어 비만 환자에 먹였더니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38%나 개선됐습니다. 장에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체지방 분해를 돕고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겁니다. 저항 전분이 많은 도담쌀을 먹은 군에서 훨씬 더 당대사도 좋아지고 당대사의 어떤 키 롤을 가지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도담쌀의 저항 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열 가공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벼 상태에서 스팀 처리한 뒤 현미 상태에서 210에서 240도씨 구간에서 볶았더니 저항 전분 함량이 5% 증가했습니다. 처리하기 전보다 입자 크기와 혈당 지수가 낮아졌고 저항 전분은 증대가 되어서 이것을 선식으로 섭취하셨을 경우에 식감이 개선되고 비만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담쌀은 식감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밥쌀에 소량 섞어서 먹거나 쌀 가공 제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도담쌀을 활용한 쌀 과자와 쌀국수 등 7건의 산업재산권 등록을 완료하고 산업체에 40여 건의 기술 이전을 체결했습니다. 일부 업체엔 이미 수출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당뇨기라 특성화된 쌀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앞으로도 바람과 함께 도담쌀 쉐이크가 훨씬 더 인기를 갖고 더 증가할 것 같고요. 농진청은 국산쌀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능성 연구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부모와 거리를 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남자아이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교사와 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는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기자들한테 인터뷰나 하고 그러고 한평생 쪽팔리면서라. 너 내 자식 우습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계시나요? 네, 오늘 저 지금 갈게요. 계세요. 아이 엄마는 결국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7kg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고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서 죽만 먹으면서 지냈고 또 언제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이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고 학부모는 지난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도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교권 침해나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중등 고시에는 있지만 유치원 고시에는 없는 차별적인 문항 조항들이 유치원 고시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단계가 낮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는 교권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것도 초중고등학교하고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 틀 안에서 보살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새로 공표한 생활지도고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언어나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별도 치료를 받아야 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10만 원 안팎의 비용인데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말이 늦은 3살 아들이 걱정돼 재작년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또래보다 1년 정도 늦다며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언어 놀이 치료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최근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가 있는 상태였어요. 서울 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아산병원은 소아재활과에서 똑같이 진단서랑 초진 채택 건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심사를 종결할 수 없다.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태어난 아이를 둔 B씨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감당이 안 돼서 치료를 끊게 되면 애가 장애인이 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 애기만 낳으라고 하고 있고 애기만 낳으면 뭐하냐요. 이렇게 지급 거절 사례가 잇따른 건 보험사가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술 놀이 치료를 담당해온 민간 치료사의 자격을 문제 삼아 무면허 의료 행위에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공지한 겁니다.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도 줄줄이 지급 기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를 내도 의료자문과 치료사 자격번호 등 세부 서류까지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놀이치료사가 발달 치료에 다학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휘 감독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의료 행위를 다 될 수 있다고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약 당시 안내한 필요 서류 외에 일률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개별 사례를 살펴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철제와 같은 간결한 소재와 단순한 선, 그리고 실용적인 디자인은 현대 인테리어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과거 독일에 있는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오늘날의 건축과 산업, 가구 디자인을 비롯해 많은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준 바우하우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